남편이 수갑을 차는 장면을 저는 법원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는 끌려 나오면서도 저를 한번 봤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아직도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저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구나. 저는 그냥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처리해야 할 항목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남편이 어머니의 죽음을 이용해 4억 5천만 원을 노린 차갑게 설계된 범죄의 기록입니다. 채널을 처음 오신 분들, 구독 먼저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 여기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떻게 가족에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1년 전 새벽 2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부터 이미 불길했습니다. 이 시간에 좋은 소식이 올 리 없으니까요. 남편 태훈의 동료라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 씨, 큰일 났어요. 그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 삼켰고 저는 그 사이를 견디지 못해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디예요? 그 남자는 병원 이름을 댔습니다. 응급실이라고. 저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은 뜨여 있는데 정신은 이미 반쯤 꺼진 얼굴. 병원 복도는 새벽 특유의 차가운 형광등 빛으로 가득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응급실 앞 의자에 태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이를 잃을 때 최소한 숨이 흔들립니다. 가슴이 들썩이든 목이 잠기든 손이 떨리든요. 하지만 태훈은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마치 회의 시작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고요했습니다. 제가 다가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묻자 그는 잠깐 제 눈을 보고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고였어. 어쩔 수 없지. 그 말이 목구멍을 긁었습니다. 사고. 어쩔 수 없다. 너무 쉽게 붙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잠시 뒤 의사가 나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훈의 어머니, 제 시어머니 박술래 여사가 돌아가셨습니다. 68살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벽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태훈은 그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사망진단서 바로 나옵니까? 지금 그게 먼저인가요? 어머니의 이름이 시신으로 바뀌는 순간 그가 묻는 건 서류였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옮기고 조문객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저는 슬픔을 슬픔으로 느낄 틈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음식, 자리, 상주 인사, 전화, 또 전화. 그런데 그날 밤 조문이 끝나고 복도가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태훈의 휴대폰이 침대 머리맡에서 짧게 진동했습니다. 알림 진동이 몇 초 간격으로 반복됐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입금, 청구, 처리 완료. 아직 하관 날짜도 안 잡힌 밤이었습니다. 저는 태훈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알림이야? 태훈은 화면을 바로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험 쪽에서 연락이 좀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밤, 저는 장례식장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사고라면 왜 보험부터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잠깐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을 좀 쉬어야 했거든요. 담배 냄새와 커피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사람들이 힘내세요. 라는 말을 자동처럼 던졌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힘낼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슬픔보다 의심이 먼저 차오른다는 사실이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그런데 태훈은 달랐습니다. 그는 상주 역할을 하는 동안에도 전화 통화를 자주 했고 조문객이 빠지는 틈마다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마치 장례보다 중요한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가 무슨 통화를 하는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사람이 의심을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이 두려워집니다. 내가 너무 나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지금 슬픔에 미쳐서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태훈이 먼저 그 흔들림을 확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조문이 끝나고 늦은 밤,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묻지 마. 경찰도 다 처리했어. 저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왜 먼저 묻지 말라고 했을까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도 정확히 어디서 났어? 태우는 잠깐 숨을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서리마이 씨 근처 비탈길. 저는 그 길을 압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겨울이면 미끄럽고 밤이면 어두운 곳. 그런데 동시에 CCTV가 꽤 촘촘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무심한 척 말했습니다. CCTV는 확인해봤대. 그러자 태훈의 표정이 아주 짧게 딱 한 번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보지 말자. 사람 더 힘들어져. 보지 말자. 이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금지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CCTV를 보면 힘들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CCTV를 보면 안 된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왜 당신은 내가 보는 것을 막으려 하느냐고. 그날 새벽, 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대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이웃미자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울지 않는 걸 보고 오히려 걱정스러운 눈빛을 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어젯밤 우리 집 쪽 조용했어요. 아주머니가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조용했지. 근데 이상한 건 있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 11시쯤 너희 집 앞에 차가 잠깐 섰다가 갔어. 엔진 소리도 크게 안 내고 불도 끄고 그냥 스르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태우는 사고가 나고 바로 병원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처음부터 혼자였다고 했고요. 그런데 밤 11시에 우리 집 앞에 차가 섰다고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태훈의 말은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에게 더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실은 확인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날 저는 마음속에서 사고라는 단어를 조용히 지웠습니다. 대신 다른 단어를 꺼냈습니다. 시나리오. 누군가가 짠 이야기. 누군가가 정리하려는 결말.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혼자 짰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였을까요?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고 부엌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끓였던 국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싫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이 집이 평범한 일상으로 살아 있었다는 증거 같아서요. 태우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기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기록. 슬픔을 버티는 방법이 그것뿐이었습니다. 통신사 앱에 들어가 최근 통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당일, 태우는 별다른 통화가 없었습니다. 가족과 짧은 안부 정도. 그런데 그 사이에 유독 낯선 기록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전인 밤 10시 43분. 모르는 번호와 17초 통화. 17초는 너무 짧아서 실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딱 신호로 쓰기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왔어. 끝났어. 단 한 줄이면 계획은 움직이니까요. 저는 그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기계음이 들리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번호가 삭제되었거나 임시로 만든 번호였겠죠. 17초 통화는 존재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경찰서에 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제 말을 듣고도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사고조사팀에서 처리했고요. 지금 단계에서 강력사건으로 전환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그 말은 이해가 갔습니다. 사람들은 사고를 사고로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가장 쉽고 가장 덜 피곤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덜 피곤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괴로워도 진실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장례 첫날 밤에 보험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사고 직전에 17초 통화가 있는데 번호는 삭제됐고요. 이웃이 그 시간에 우리 집 앞에서 차가 섰다고 했는데 남편은 응급실에서 처음부터 혼자였다고 했어요.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제 말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보험이 먼저 나왔다. 삭제된 번호, 집 앞 차량.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종이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영님, 의심할 만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피곤하니까 쉬어. 평소엔 다정하게 들렸을 문장인데 그날은 다르게 읽혔습니다. 감시. 확인.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처음으로 집이 무서워졌습니다. 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요. 그날 밤 저는 태훈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원래라면 평생 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원래가 아니었습니다. 서랍 안쪽에 두툼한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류라고만 적혀 있는 두께 있는 봉투. 저는 그것을 열고 숨을 삼켰습니다. 보험 서류 여러 장, 가입일이 불과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해 사망 담보가 유독 두껍고 자세했습니다. 저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태훈의 휴대폰이 울릴 때 그 알림이 떠오릅니다. 입금, 청구, 처리 완료. 저는 손으로 종이를 짚었는데 종이가 떨리는지 제 손이 떨리는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 서류들 사이에서 메모 한 장이 나왔습니다. 숫자들, 날짜들, 누가 봐도 정리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령인 칸에 적힌 이름이 저도 태훈도 아닌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세 글자, 낯선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세 글자, 낯선 여자 이름, 강민주. 어머니의 죽음으로 받게 될 보험금 수령이니 아내인 저도 아니고 아들인 태훈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닙니다. 태훈은 어머니의 죽음을 이용해 다른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 모든 것의 열쇠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 씨, CCTV가 이상합니다. 그 한마디로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숨만 들이켰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사고 지점으로 이어지는 도로 구간 중 딱 한 구간. 그 시간대에 영상이 비어 있다고요. 처음엔 기계 고장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공백이 너무 정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전후로 딱 12분. 마치 누군가 그 시간만 잘라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 듯한 공백이었습니다. 고장이면 보통 앞뒤로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만 깔끔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깔끔하다는 게 오히려 사람의 손길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형사에게 서랍에서 발견한 이름을 말했습니다. 강민주라는 사람, 알 수 있을까요?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흘 뒤 형사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선영 씨, 들으셔야 할 게 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강민주는 태훈의 전 직장 후배였습니다. 2년 이상 연락을 유지해 온 사이였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보험의 수령인으로 등록된 날짜가 가입일과 정확히 같은 날이었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날, 바로 그날 수령인을 강민주로 바꿨습니다. 저는 전화를 든 채로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태훈이 노린 건 단순한 보험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이용해서 다른 여자와 새 출발을 하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수단이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울타리였습니다. 보험금 총액은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사망보험 3억, 상해보험 1억 5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입술이 굳었습니다. 사람 하나의 목숨이 종이에 인쇄된 숫자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의 목숨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이 눈물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기도 했고 5년을 함께 살았던 제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우는 따뜻한 차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이제 그만 생각하자. 우리는 회복해야 해. 저는 차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빠르게 나왔습니다. 마음이 먼저 쓰는 단어가 아니라 계획이 쓰는 단어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남편이 내민 그 차를 마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증거를 완성하기 전까지 이 집에서 나는 혼자다. 그리고 강민주가 단순한 수령인인지 아니면 이 계획의 공범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그 답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충격적인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족 대표님 맞으시죠? 서류 확인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차가웠습니다.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남편이 알아서 한다고 했어요. 상담원은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이미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십니다. 다만 유족 대표 확인이 필요해서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요. 슬픔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그는 이미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험 조사 담당 오세진에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상담원들과 달랐습니다. 말이 빠르지 않았고 단어를 조심해서 골랐습니다. 선영님, 확인차 여쭙겠습니다. 사고 전후로 이상한 점이 있었나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그냥 유족이 아닙니다. 남편을 의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고 직전에 삭제된 번호로 17초 통화가 있었어요. CCTV 구간 중 12분이 비어 있다고 형사가 말했고요. 집에서 보험 서류를 봤습니다. 가입일이 6개월 전이고 수령인이 강민주라는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오세진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패턴은 흔하지 않습니다. 가입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고 청구 진행이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수령인 변경 날짜가 그는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던 무렵부터 이미 계획이 시작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릎이 아파 처음 정형외과를 다니던 그날부터 태우는 이미 숫자를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아픈 걸 보면서 기회를 본 사람. 그게 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오세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록을 모으세요. 말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통장 거래 내역, 통화 내역 캡처, 메시지, 그가 남긴 메모, 그리고 가능하면 주변인의 목격 진술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진실과 싸우는 겁니다. 진실은 늘 사람을 외롭게 만들거든요. 일주일 뒤 기지국 기록이 나왔습니다. 사고 당일 밤 10시 43분 17초 통화. 상대방 기지국 위치는 서리마이시에서 2km 지점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2km. 강민주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형사가 그 기록을 가지고 강민주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이틀 뒤 자진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실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보험금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몰랐다는 건 알기는 했다는 뜻입니다. 계획에 함께 있었으면서 결과만 모른 척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이렇게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5년치 통장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숫자들 사이에서 패턴이 보였습니다. 보험료 납입일, 태훈이 야근한다던 날짜, 강민주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시점,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아 들어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계획이라는 건 결국 숫자로 남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태훈이 말했습니다. 선영아, 주말에 어머니 산소 같이 가자.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기가 보낸 어머니의 산소에 저와 같이 가겠다는 말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모든 기록을 형사에게 넘기겠다. 그리고 태훈이 법정에 서는 날, 저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겠다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전환되자 태훈의 얼굴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고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 라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억울함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형사들이 집을 찾아와 컴퓨터와 휴대폰을 확인하려던 날,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했는데 너희가 뭘 안다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역설적으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은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왜 자신이 아닌지 하나하나 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태훈은 막으려 했습니다. 막는다는 건 숨길 게 있다는 뜻이니까요. 형사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기지국 기록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밤 10시 43분, 강민주의 위치는 서리마이시에서 2km 지점, 그리고 17초 통화. 태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흔들림은 제가 본 어떤 표정보다 솔직했습니다. 그는 즉시 말을 바꿨습니다. 그건 그냥 스팸 전화야.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팸이면 사고 현장 2km 지점에 있던 사람이 받을 이유가 없죠. 태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마치 자백처럼 들렸습니다. 재판은 석 달 뒤에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좁고 조용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인, 그리고 피고석에 앉은 태훈. 저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그가 입장하는 순간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니까요. 법정에 선 태훈은 처음엔 전형적인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사고였다. 의도는 없었다. 어머니를 사랑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도 몇 방울 흘렸습니다. 방청석 일부에서 웅성임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울음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법정에서도 연기를 한다. 어쩌면 5년 동안 저에게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보험조사관 오세진이 증인석에 앉아 서류를 펼치자 법정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가입일, 담보 구성, 수령인 변경 날짜, 청구 진행 일정, 사고 일자. 그는 숫자와 날짜만으로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을 처음 다니기 시작한 날로부터 보험 가입까지 10사흘, 가입일과 수령인 변경일이 같은 날, 사고 발생까지 6개월, 청구 진행은 장례 당일 밤. 오세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연이라면 이 중 하나는 어긋나야 합니다.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태훈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왜 사고 직후 보험 청구를 서둘렀습니까? 태훈은 잠깐 입술을 달싹이다 말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그 말이 법정 안을 얼렸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그럼 돌아가신 어머니는 무엇이죠?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강민주는 최후 진술에서 울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그 말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음과 공모는 다릅니다. 기지국 기록은 피고인의 현장 존재를 증명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태훈이 끝까지 제 눈을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때때로 저를 똑바로 보며 마치 제가 배신자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눈빛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면 그는 다시 사고라는 말 뒤로 숨을 수 있으니까요. 판결문이 읽히는 날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피고 이태훈은 피해자의 사망을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 했으며 공모 관계와 계획성이 인정된다. 그 문장이 공기를 가르는 순간 저는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숨이었습니다. 태훈은 판결이 낭독되는 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끌려 나오면서 저를 한번 봤습니다. 한 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후회도 아닌 아직도 계산하는 눈빛.
저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계획을 잃은 것을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풀렸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끝났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끝이라는 건 보통 마음이 정리될 때 오니까요. 제 마음은 아직 장례식장 그 첫날 밤에 남아 있었습니다. 태훈의 휴대폰이 짧게 울리던 소리, 보험은 내가 알아서 한다던 그 말, 그 타이밍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태훈이 쓰던 컵, 그가 즐겨 보던 뉴스 채널, 그의 발자국 같은 것들이 남아 있었지만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자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서랍에서 통화 내역 캡처를 다시 꺼냈습니다. 밤 10시 43분 17초. 이 짧은 시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누가 알까요? 사랑은 몇십 년을 쌓아도 무너지는데 배신은 17초면 충분했습니다. 미자 아주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날 차 소리 말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주머니는 곧 답했습니다. 내가 포기 안 해서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그 사람 사고로 다 끝냈을 거야.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고로 끝낸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말을 씁니다. 우연이라 말하고 불운이라 말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말 뒤에 숨어버립니다. 어머니의 죽음도 그렇게 사고라는 말 한마디로 영원히 묻힐 뻔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첫날 밤 태훈의 말을 그냥 넘겼다면, 보험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에 고개만 끄덕였다면, 그럼 이 모든 건 불행한 사고로 기록됐겠죠. 그리고 저는 평생 이유 없는 슬픔만 안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하나 얻었습니다. 슬픔 속에서 가장 위험한 건 마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눈물에만 갇혀버리는 것. 물론 눈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눈물만으로는 진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상하게 빠른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슬퍼야 할 자리에서 너무 침착한 사람, 위로보다 서류를 먼저 묻는 사람, 그 작은 이상함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어떤 진실은 그 한 번의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고는 끝났지만 진실은 내가 지켜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 혹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실극장은 언제나 그 이야기를 듣고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